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강을 맡게 된 순천향대학교 빅데이터학과의 문지훈입니다. 네, 저는 오늘 전력 사용량 예측을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딥러닝 모델을 좀 최적화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오늘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강의 제목은 이제 Combination of Short-term Load Forecasting Models Based on a Stacking Ensemble Approach이고 이 제목을 줄여서 저는 이 코스모스라는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이 코스모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론이고요. 여러분들 이전에 제가 특강에서 설명했다시피 전력 사용량 예측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던가 스마트 그리드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확하게 사전에 잘 예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얼마만큼의 전력 사용량을 예측을 할 것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1시간 뒤부터 일주일 뒤까지의 전력 사용량을 좀 예측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지 스마트 그리드라던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스케줄링이 되거든요. 운영 계획이 좀 수립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데이 어헤드라고 하루 전 전력 사용량을 예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아무래도 스마트 그리드 스케줄링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하루 정도는 줘야지 어떻게든 좀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단기 전력 수요 예측이랑 초장기 전력 수요 예측이고, 단기 전력 수요 예측은 일별 전력 사용량 예측인 토탈 데일리 로드 포캐스팅 있고, 그 다음에 당일 피크 로드 포캐스팅, 당일 최대 전력 사용량 예측인 데일리 피크 로드 포캐스팅이 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초단기 전력 수요 예측으로서는 뭐 이거는 조금 뭐 이렇게 그 의견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시간당 전력 사용량 예측이랑 이제 진짜 초단기 전력 사용량 예측, 즉 1시간 단위 이하인 뭐 5분, 뭐 10분, 뭐 15분, 뭐 때로는 최대 30분까지 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이 그 단위의 전력 사용량 예측을 이제 초단기 전력 수요 예측이다라고 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제 15분 단위를 좀 중점을 둡니다. 그 이유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이제 전기 요금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위가 최소 단위가 15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제 한국의 전력 수요, 한국의 건물을 대상으로 전력 수요 예측에 좀더 포커싱을 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5분 단위로 좀 연구가 수행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단기 전력 수요 예측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단기 전력 수요 예측, 전력 사용량은 정말 굉장히 많은, 의외로 단순한 것 같지만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저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평일과 주말의 전력 사용량 패턴이 다르고, 평일과 주말의 전력 사용량 패턴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과 이제 퇴근 시간의 전력 사용량의 패턴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날씨가 갑자기 확 더워지는데 뭐 이게 일요일이다, 뭐 이런 것부터 하면은 날씨가 더워지면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지 않아요? 근데 일요일이면 어떻게 돼요? 전력 사용이 낮아지지 않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패턴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거는 이 weather conditions, 어쨌든 이제 그 기온, 그러니까 기온, 뭐 습도, 뭐 풍속에 따라서 이제 이 패턴이 정말 상이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랬었을 때 제가 이전 시간 때 얘기를 했었죠. 기온 같은 경우에도 추워지면은 전력 사용이 낮아지냐? 아니죠. 추워지면은 히터를 주로 많이 틀기 때문에 전력 사용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더워지면 당연히 에어컨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게 기온이고 이제 전력 사용량 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U자의 형태를 띠게 된다, V자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결국에는
선형적이지는 않다, 비선형적이다. 그래서 선형적인 알고리즘인 선형적으로 잘 패턴을 분석한 통상적인 통계적인 기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 기법 중에서도 특히 이 머신러닝 쪽이 좀 적용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머신러닝을 좀 여러 개 좀 학습한, 물론 이거는 좀 단일 머신러닝이다라고도 부르기도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앙상블 학습이다라고 부르는 랜덤 포레스트라던가 그라이드 부스팅 머신 GBM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XGB 그다음에 라이트 GBM, 그다음에 뭐 이거는 조금 연구 사례가 조금 필요한데 뭐 캡부스트라던가 뭐 NGB 부스트들이 좀 있다. 뭐 이렇게 있고,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딥 뉴럴 네트워크, 일반적으로 심층 신경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RNN이라고 이제 자연어 처리라던가 C계열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퍼포먼스를 내는 알고리즘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RNN의 단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컴퓨터 스펙이 좋아야 돼요. 특히 GPU가 거의 약간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 환경에서는 좀 정확하게 이런 것이 없는 환경에서도 때로는 정확하게 전력 사용량을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뭐 개발 도상국이라던가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컴퓨터를 투자할 계획이 없는데, 컴퓨터 부품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 없는데 그래도 전력 사용량을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싶어, 이러한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 니즈들도 있을 테고, 그랬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 딥 뉴럴 네트워크이고, 이것도 엄연히 따지자면은 뭐 텐서플로우라던가 아니면 뭐 케라스, 뭐 파이토치가 아니라 파이토치가 아니라 이제 사이클런을 활용한, 사이클런은 그래도 그 CPU에서도 어느 정도 좀 잘 활용을 하거든요. 이 중에서도 이제 MLP 리그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MLP 리그리서가 있어서 이 MLP 리그리서를 활용한 딥 뉴럴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는 성능을 보장할 수는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쉽지 않은 문제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딥러닝 자체가 하이퍼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옵션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적의 옵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델을 한번 구성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바이를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은닉층의 개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은닉층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너무 깊어지면은 오버피팅이라고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내가 이번 실험에서는 2층 은닉층이 2층인 히든 레이어가 제일 좋아, 아니면 뭐 4층이 제일 좋아,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게 과연 다른 건물이라던가 다른 도메인에 적용을 했었을 때 2층, 4층이 가장 베스트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다시 찾아야 돼요. 또다시 찾아야 하는 이러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은닉층의 수마저도 선택하는 것이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그 시계열 예측의 그러니까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 트레이닝 셋이랑 테스트 셋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정확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 수밖에 없냐? 이 트레이닝 셋의 안에 있는 이 근접 패턴들은 여기서는 어느 정도 패턴이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 이제 코로나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 물론 이것을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 수를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뭐 일주일 뒤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 그런데 우리가 1년 뒤, 2년 뒤에 코로나 확진자 수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그 사이에 뭐 약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정말 획기적인 백신이 나와서 맞기만 하면 절대 안 걸려. 아니면은 약을 먹어서 알약만 먹으면은 정말 이렇게 다 나와서 종식이 됐어. 그랬었을 때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전력 사용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사용량도 그 사이에 건물을 증축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난 정말 이 건물은 도저히 그 사용하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 뭐 오피스를 다 옮긴다라던가 이제 그러한 이슈들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의 기간이 멀면 멀수록 시계열을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충분히 어렵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다시피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스펙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제약을 받지 말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하면 이게 편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이 코스모스라는 모델이고요. 이 코스모스 모델은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컴비네이션에서 C, 셔틀로드 포캐스팅 모델에서 S, MO, 그 다음에 스태킹 양상불에서 S를 이렇게 빼서 이제 코스모스다라고 제 모델 이름을 지어놨고요. 그랬었을 때 단기 전력 수요 예측의 기법으로는 당연히 딥 뉴럴 네트워크가 충분히 당연히 고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태킹 앙상블 어프로치로서는 슬라이딩 윈도우 기반의 PCR의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도 앞서 그 타임 시리즈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마찬가지인 온라인 기법이거든요. 온라인 러닝 기법이어서 어쨌든 여기 이 근접 시계열을 학습을 하여서 다음 시계열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의 거리가 아무리 멀지라도 테스트셋에 있는 값을 다시 학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모델의 장점 중에 하나는 CPU만을 사용을 하고 GPU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성능 컴퓨팅에서도 우수한 예측 성능을 도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랬었을 때 모델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자 여기서는 그 기업의 이제 본사 건물, 공공용 건물을 하나 또 수집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대학 캠퍼스 건물을 함께 수집을 하고, 또 이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그 전력 사용량 자체가 이제 기온이나 이제 습도 이런 풍속과 같은 기상 정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상 정보의 데이터도 수집을 했습니다. 기상 정보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을 했는데 이걸 기상청에서 수집을 했고요. 근데 이 단위가 1시간 단위예요. 1시간 단위로 수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1시간 단위를 이제 15분 단위, 이게 15분 단위로 수집을 했으니까 맞춰야 하거든요.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형 보관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1시간 단위를 맞췄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2시에 이게 2시고 이게 3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2시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24도야. 그리고 3시의 온도가 22도야. 그랬었을 때 자 이게 2시 30분, 자 45분, 자 15분이다라고 하면 선형 보관법 이렇게 쫙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2시 15분에는 이게 몇 도겠어요? 네, 23.5도. 여기는 23도, 22.5도.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그 선형 보관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학 캠퍼스의 건물은 뭐 이렇게 기숙사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인문사회과학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학관도 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패턴을 보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전통적인 교육용 패턴, 그 다음에 여기는 산업용 패턴이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산업용이냐? 대학원생들은 알 거예요. 대학원을 다녔었던 분들은 알 텐데, 결국에는 이 랩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밤에 죽어라 이제 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밤에 전력 사용량이 많고, 아무래도 고가의 좋은 성능의 그러한 장비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력 사용량이 단위 건물별
전력 사용량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패턴을 보인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입력 변수를 구성을 하는데, 입력 변수는 이제 시간과 날짜에 대한 입력 변수, 죄송합니다. 자, 시간 및 날짜와 날씨에 대한 입력 변수를 한번 구성을 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를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 정규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데이터의 값을 0에서 1 사이로 표현하는 거. 1은 최대고요. 이제 0은 최소. 네, 최소의 값으로 표현하여서 이제 딥러닝 모델을 잘 학습할 수 있게끔 흔히 말해서 세팅을 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이제 그 기업 본사 건물을 좀 예시를 본격적으로 드자라고 하면은, 앞서 이제 25달을 수집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각각 15달, 5달, 5달 이것을 수집한 이유는 이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1차적으로 한번 찾기 위함입니다. 그랬었을 때 15달로 이제 5달을 한번 예측을 해본 결과, 자, 여러 가지의 딥러닝에는 제가 하이퍼 파라미터, 즉 옵션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었을 때 대략 이 정도의 값을 가진 DNN 모델이 어느 정도 우수한 성능을 내더라라는 것을 먼저 찾았습니다. 찾고 그 다음에 이 트레이닝 셋이 길어졌어요. 다시 25달 중에서 20달과 5달로 나누게 되고요. 그랬었을 때 앞서 얘기했던 은닉층을 제외한 옵션들을 적용한 딥러닝 모델을 딥러닝의 층,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을 포함한 4개의 레이어, 5개의 레이어, 6개의 레이어, 7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딥러닝 모델을 먼저 구성을 하고, 이 5달을 예측을 하면은 결국에는 각 DNN, 그러니까 4층, 5층, 6층, 7층의 예측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4개의 입력 변수를 다시 한번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고 이제 주성분 회귀 분석을 사용을 하는데, 주성분 회귀 분석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냥 너무 간단해요. 네, 왜냐하면은 다중선형 회귀 분석의 고질적인 문제가 다중 공통성을 해결을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다중 공통성은 이 두 가지의 변수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변수에 대해 정말 중요함에도 가중치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중선형 회귀 분석은 이제 가중치가 이렇게 B1, B2, X1, X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었을 때 이 가중치를 제대로 선정하지를 못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이 딥러닝 모델들은 결국에는 단기 전력 수요 예측, 이 테스트 셋을 제대로 예측하기 위해서 구성이 된 모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잘 예측을 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이게 실제로 테스트 셋의 전력 사용량이다라고 하면은 모델이 그냥 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겠어요? 이 두 개는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중 공통성이 발생하는 거고, 이게 심지어 4개나 된다. 4개나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반영을 할 것인가 라고 하면은, 이때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MLR이 아닌 PCR, 주성분 회귀 분석이다. 이거는 주성분 회귀 분석, 분석을 통해서 1차원으로 줄인 것을 다시 그냥 회귀 분석을 한다. 이 정도 그냥 컨셉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숫자를 토대로 다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4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변수 하나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랬었을 때 앞서 얘기했던 대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 하나의 15분 단위의 포인트가 4층, 5층, 6층, 7층의 딥러닝의 예측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PCR 모델을 일주일치를 학습해서 다음날 하루치 96포인트를 예측을 합니다. 네, 96포인트를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테스트 트레이닝 셋 기간이 굉장히 멀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여기로 다시 재학습을 하고 여기서 패턴을 다시 재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충분히 예측을 제대로 잘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이 코스모스 모델의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실험을 해봤고 여러분들 여기서 알다시피 이제 고성능은 아닙니다. 컴퓨팅 스펙이 고성능은 아니고 GPU가 없잖아요. 일단은 GPU가 없는 환경에서 구성을 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런에서 이제 구성을 했다. 그리고 평가지표로는 MAP와 MA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랬었을 때 제안한 이 코스모스 모델이 기존의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도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1 이제 그 주거용 건물에서도 그래왔고, 또 일반 대학 건물 컨셉인 유형에서도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는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업 산업용 특성을 가진 공과대 건물 내에서도 정확한 전력 수요 예측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연 진짜 사이클런이 학습 시간이 빠르냐라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CPU로만 이제 이루어진 텐서플로우를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래서 딥 오토 인코더를 이때 한번 저번에 제가 그 이상치 탐지에 주로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딥 오토 인코더라든가 영상 처리에 주로 많이 활용이 된 CNN,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에 활용이 많이 된 이제 LSTM을 한번 다 사용을 해봤더니, 자, 여기 있는 이 멀티레이어 리그레션 사이클런보다 훨씬 더 많은 학습 시간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저성능이고 한국에 좀 최적화된 전력 수요 예측 모델을 구성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 코스모스 모델도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맺자라고 하면은 이 모델 컨셉을, 물론 저는 되게 쉽게 이해를 했지만 여기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머신러닝이라든가 에너지 분야를 좀 더 공부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을 바라봤었을 때는 굉장히 구현하기도 쉽고 컴퓨팅 코스트도 적고 좋은 성능을 도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한국을 좀 이렇게 대상으로 좀 한 거거든요. 그 기상 정보도 이제 기상청에서 받은 거고,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한국 내에서는 어느 지역이든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단기 전력 수요 예측에서 한해서는 어느 지역이든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은닉층의 개수에 상관없이 그냥 최적의 모델을 좀 구성을 하였기 때문에 저성능 컴퓨팅 환경에서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선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15분 뒤부터 이제 하루 뒤까지의 전력 사용량을 동시 96포인트를 동시에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점 전력 수요 예측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상치 탐지와 같은 갑작스러운 일에도 충분히 좀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것과, 이제 피크로드도 충분히 예측을 잘 하기 때문에 이제 피크 시점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객에게 알리는 거죠. 전기를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전기를 좀 덜 쓰면은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지 않을래요?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또는 에너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끝으로 오늘 특강을, 코스모스의 모델 설명에 대한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